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해놓은 거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투자하면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투자를 할 건지 투자 형태에 대해서 당연히 가장 큰 고민 사항일 텐데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메자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메자닌이 신문이나 이런데 주식 관련 이런 데 보면 무슨 뭐 메자닌 무슨 투자 해서 쭉 증권사에서 메자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메자닌을 들어본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투자 기관 중에서는 일부 뭐 메자닌 명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자닌을 잘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메자닌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으로는 이게 두 개 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이게 이태리어로 메자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건물에 있는 그렇게 선반처럼 만들어 놓은 메자닌의 두 개 사례를 특히 뭐 오른쪽에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새 뭐 본인이 뭐 4층짜리 5층짜리 집을 짓는다 하면 주인 세대가 맨 꼭대기 층에 보통 뭐 층간 높이를 뭐 4m인데 이런 건 한 5m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별도로 하나의 이렇게 칸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2층처럼 쓰는 그래서 뭐 층고를 4m를 5m로 넓힌다고 해가지고 건축비가 뭐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법적으로 이게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메자닌층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왜 뜬금없이 건축에서 나오는 메자닌 개념이 투자 상품에서 메자닌 개념이 나오느냐 이거를 2층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1층은 투자해서 뭐고 2층은 뭐냐 이거를 보통 이제 보통주를 1층을 보통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2층을 채권으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집이 이게 이제 1층은 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막 무슨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 건물에 그냥 딱 붙어져 있는 거니까. 그 붙어져 있는 바닥의 콘크리트인 거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주식은 1층이고 뭐 이제 그 위에 층을 채권이라 하면은 이게 주식이 이 회사가 잘 되면은 아니 이제 회사가 뭐 투자할 때는 투자자한테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냥 1층, 어떤 때는 2층 너한테 유리하게 해라. 그래야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주는 1층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불이 나든 뭐 이게 뭐 하든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투자 받을 때는 아니야. 이 회사가 이 집하고 이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통주를 하지 마시고 회사가 돈을 뭐 그냥 벌면은 그냥 채권으로 생각해서 이자 주고 또 이자 주고 있다가 그러다가 투자가 뭐 회사가 대박 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원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으로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채권의 지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야 이게 진짜 뭐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보통주를 이걸 채권으로 해가지고 원금하고 뭐 이자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그냥 그 업사이드가 대박이 돼가지고 배달의 민족처럼 막 1000배가 된다. 이러면은 이거 채권이 아니고 이건 주식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가가 상승한 거의 그 업사이드를 큰 수익을 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1층에 딱 붙어져 있는 보통주의 성격과 2층에 언제든지 여차하면은 튈 수 있는 그런 채권의 그냥 원금하고 이자 받고 튈 수 있는 채권의 성격이 있는 고 중간의 성격이 있는 상품 그것을 메자닌이라고 부르고
메자닌 N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 전환, 우선주 이렇게 우선주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스타트업 투자하는 VC나 엑셀레이터는 이렇게 메자닌으로 투자한다. 7, 80%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이 장표가 이제 썸머리를 해놓은 거죠. 채권에서는 일반 채권이 있죠. 일반 채권은 엑셀레이터 벤처캐피탈은 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이라는 건 뭐 그냥 돈을 대출해 주는 거니까요. 대출해 주려면 여신전문 금융업법이 새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채권으로 그냥 이자만 받는 이런 걸 할 수 없는 주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돼 있는 채권, 그게 이제 전환사채, 사채인데 전환권이 있는 전환사채, 또 사채인데 신주인수권이 있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해서 CB나 BW 형태의 메자닌, 또 주식 쪽에서는 그냥 보통주로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뭐 그냥 킬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여차하면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이 있는 우선주, 이렇게 대부분 투자한다라고 하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간략하게 상환전환 우선주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형태죠. 이거는 이제 여차하면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 RCPS 그냥 스타트업 투자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고유 명사로 RCPS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스타트업 사장님들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하나만 제가 설명이 들면은 상한권이 붙어 있지만은 그래서 투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야 뭐 여차하면 이거 상환해 달라고 해서 뭐 그냥 보통주도 아니고 지금 내가 투자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또 회사 어려워지면은 그냥 원금에다가 이자 붙여가지고 상환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거 뭐 투자한 거냐 이거 돈 빌려준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나 법적으로 상환권은 이게 어쨌든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막 상환해달라고 해서 상환되는 게 아니고 회사에 상환 가능 이익이 있을 때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뭐 스타트업이 어디 무슨 뭐 단기 수익을 내 가지고 배당 가능 이익이 유보가 돼 있겠어요. 재무제표 보면 뭐 다 적자지. 예? 그러면은 상환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없고 해도 뭐 안 해주는 거죠. 법적으로 하여간 배당 가능 이익이 쌓여져 있지 않으면은 상환 의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뭐 그냥 주식 투자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제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게 이제 비슷해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는 뭐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뭐 메자닌 명가다 뭐 이렇게 하고 메자닌 하고 하는 게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코스닥 시장에서 대주주나 또는 뭐 소위 말하는 장난하시는 분들, 뭐 꾼들 이런 사람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일부는 막 사기성 있게 하고 하는 거가 대부분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가지고 합니다. 이게 CBBW죠. CBBW라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있어서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이 몇백억, 몇천억이 그냥 순식간에 조달이 되고 뭐 또 막 그거 가지고 막 하고 하는 게 대부분 이거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게 코스닥에서는 CB를 발행하고 BW를 발행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BW가 이게 아주 가장 고약한 가장 꾼들이 많이 해먹는 전문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정부에서도 금감원에서도 신주인 이거 BW 발행하면은 엄격하게 많이 이렇게
심사도 하고 주의도 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분리형 제가 이제 CB하고 BW의 차이도 이해할 겸 또 이게 왜 그렇게 메자닌으로서 투자자한테 아주 메리트가 있고 또 투자자한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조달되고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이 이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순기능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CB와 BW 차이 설명 겸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게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얘가 분리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죠. 이제 BW는 이제 신주인수 BW라는 건 본드 위드 워런트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워런트라고 하는 게 이제 신주인수권인데 이 신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이 붙어져 있는 사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환을 하면은 그냥 전환사채는 전환을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환되고 끝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전환을 하면은 두 개의 권리가 있는 거죠. 하나는 사채권이 있고 하나는 신주인수권이 있는. 사채권은 전환하면은 뭐예요? 전환할 수 있는 돈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신주인수권은 그냥 내비두면은 원래는 신주인수권하고 사채권을 동시에 전환을 하면은 내가 원금을 찾아가면서 동시에 신주주권이니까 이제 주식을 산 거니까 주식을 산 값을 회사에다가 내잖아요. 그래서 회사한테 사채권을 받는 돈을 신주주권을 하면서 즉시 회사에 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돈을 받지 않고 주식만 받은 거죠. 그게 전환사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분리형으로 돼 있어서 나는 그냥 사채는 돈 내가 그냥 원금 찾고 이자 받고 끝났어. 대신 신주주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식을 사지 않고. 그러고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나중에 회사가 아주 좋아지면은 뭐 이제 전환을 해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던 걔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이 신주인수권만 또 파는 거죠. 보통 프리미엄을 2, 3% 주고 팝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파느냐? 야로를 부리는 대주주한테 파는 거죠. 그 대주주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회사가 뭐 돈이 없지가 않아요. 그런데 막 바이오 회사야.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임상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막 특허도 등록되고 막 무슨 항암 치료제 하는 대박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걸 대표회사가 아는 거지. 예? 그런데 야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지금 뭐 한 500억 원어치를 BW를 찍어요. 찍으면서 500억을 동원하는 거를 상장사인데 이게 투자 받는 게 뭐 500억 하면서 야 내가 상장사인데 500억 투자를 했지. 500억 투자한 거 통장 하나 만들어서 500억 통장에다 넣어놔요. 그 통장을 넣는 통장을 500억 넣는 사람한테 줘요. 야 네가 가지고 있어. 이거 내가 절대로 이거 뭐 쓰지 않아. 대신 3개월 후 또는 6개월 후 네가 신청해. 이제 그러니까 BW니까 상환권 있잖아요. 그래서 사채권을 500억을 내가 투자했는데 500억을 그 사람이 통장을 쥐고 있다가 3개월 후 또 6개월 후에 그 사람이 신청해. 그러면 뭐 자기가 통장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빼가는 거지. 그리고 이자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500억을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 리스크가 없어요. 아무 리스크가 없게 해주는 거죠. 대신 그때 네가 투자할 때 이자 뭐 5% 주든 뭐 8% 주든 많이 이자 줬지만은 신주 인수권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불리형이에요. 그럼 불리형으로 가지고 있는 거 놔줘. 대신 신주 인수권도 뭐 한 3%, 또 프리미엄 너한테 줄게. 그럼 500억에 3%면 15억을 받고 그리고 대주주가 500억어치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게 빵 터졌어요. 항암제가 이제 자기가 본인이 아는 거지. 그래서 주가가 10,000원짜리가 한 10만 원이 됐어. 근데 만 원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죠. 또는 자금을 조달했던 이 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이게 10만 원이 됐을 때 딱 나타나가지고 만 원짜리 500원어치 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5천원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또는 불리형 요새는 하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분리를 미리 못하고 뭐 1년 후에 할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BW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런 금융 플레이를 하는데 사용한다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금융상품 중에서 RCPS, BW, CB 차이 이 세 가지를 메자닌이라고 부르고 이 메자닌은 보통주 1층에 해당하는 보통주의 성격과 2층에 해당하는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자한테 유리한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을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투자하시면서 콜옵션, 풋옵션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대부분 스타트업 투자에서 이거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그래서 옵션 하면은 뭐 자동차 옵션이나 아파트 옵션처럼 뭘 할 수 있는 무슨 선택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콜이라고 하는 건 살 수 있는 선택권이고 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 수 있는 선택권이죠. 그래서 뭐 그런데 콜 옵션을 산다 해가지고 매수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매도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부르는 명칭은 콜 옵션은 매도 청구권, 풋 옵션은 거꾸로 매수 청구권 이러는데 이 콜 옵션, 풋 옵션은 사실은 이제 누가 갖는 권리인가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리는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을 이제 발행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주식을 발행하니까 발행인이 갖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하고 이제 투자자가 갖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한 주에 지금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투자하고 하는 사람은 야 이거 너무 10만 원 비싸. 5만 원에 하자. 근데 발행인 입장에서는 아, 이 10만 원이야. 그러면은 에이, 내가 이제 투자를 받는 사람이 내가 양보를 해야겠다. 그래야 지금 내가 투자 받는 게 아쉬우니까. 그래서 나는 한 주에 10만 원을 받고 싶으나 한 주에 5만 원에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싸게 내가 이거 발행했어요. 그럼 그때 스타트업 사장님은 대신 내가 이거를 싸게 주는 대신 나한테 콜옵션을 주세요. 그래서 콜옵션이라고 하는 건 다시 내가 이번에 5만 원에 준 주식을 그 주식을 내가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제 콜이죠. 콜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이번에 내가 5만 원에 뭐 10만 주를 너한테 줬지만은 그 중에 5만 주는 봐라 1년 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회사가 수익을 내고 매출을 내면서 발전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렇게 좋은 회사를 너무 싸게 줬으니 내가 그때 당신이 투자했던 것 중에서 절반은 내가 도로 사오겠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달라. 이렇게 하면 둘이 합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거는 상대한테 내 주식을 매도하는 거를 내가 청구합니다. 해서 매도를 청구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발행인이 콜옵션을 가졌다 하면은 상대방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세요. 매도해서요. 매도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 청구권 이렇게 부른다. 그 거꾸로 아까 그 10만 원 하는 10만 원 자꾸 달라고 하고 나는 투자자는 5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너무 메리트 있는 무슨 AI 관련 회사에 그래서 나는 꼭 투자하겠는데 이 스타트업에서 절대로 10만 원 밑을 안 된대. 그러면은 10만 원 내가 투자를 한 거죠. 그럼 근데 1년 후에 보니까 뭐 개발한 게 제대로 상품도 안 나오고 찌글찌글하고 그러면은 투자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싸게 했는데 그러면 그때 봐라 당신이 스타트업 사장이
이렇게 했으니 내가 투자한 거 도로 물려줘.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 거를 사가라. 그래서 나는 풋, 매도 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 거를 매수해라. 그래서 매수를 청구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가라. 사장한테 스타트업 사장한테.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는 권리 해서 콜옵션, 풋옵션이다. 그래서 이 콜옵션과 풋옵션은 상호 밸류에이션 갭을 상호 조정해서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기 때문에 항상 이 콜옵션과 풋옵션은 대부분 많이 들어간다. 투자 계약서에는.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그얼롱이나 뭐 드래곤롱도 많이 쓰는데 이건 사모펀드에서 많이 써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밸류를 이제 회사를 투자하려면 회사 가치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항상 이게 보통 이게 오해를 보통 회사 가치는 프리머니와 포스트머니 밸류로 이게 명확하게 나눠지는데 이제 보통 투자 후 회사 가치, 기업 가치 그걸 이제 포스트머니 밸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후 그 기업 가치는 투자 전 기업 가치에서 전 기업 가치에서 투자 후 사이에는 내가 들어간 현금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투자 금액, 그 현금을 더하면은 그게 투자 후 기업 가치가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상식처럼 아주 그냥 당연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오해도 많고 이걸로 엔젤들이 소위 말하는 야로도 많이 부리고 또 오해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엔젤이 이제 후배한테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야 니네 회사 10억 밸류로 내가 평가를 해주고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할 테니까 10억 밸류로 생각해서 나한테 10% 지분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은 스타트업 사장은 야, 우리 회사가 이제 10억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뭐 이 회사가 발행 주식이 만주예요. 그럼 10억이 되려면 뭐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야, 한 주당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써놓고 그래 보냈어요. 1억 준다니까 뭐 1000주를 내가 이제 10만 원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계약서에 사인은 안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엔젤 투자가 야, 너 내가 틀림없이 10억 밸류에 해서 내가 1억 투자해서 그래서 10% 지분을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1억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게 9만 원이야지 한 주가 왜 10만 원이라고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1억을 이거 내가 투자하는 건지만은 내 혼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투자하는 건데 야 9만 원이 아니면 나 투자 안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 원을 깎자고 하는 거예요. 이 엔젤 투자는. 그러면은 이게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엔젤 투자자의 말은 이런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엔젤 투자자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봐봐요. 내가 10% 엔젤 투자자는 10% 지분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10% 지분이라고 하는 건 내가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했을 때 10%가 되려면 내가 투자한 금액은 1억이잖아요. 그럼 10%가 되려면 분모가 10억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분의 1억이었으니까 10%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전에는 9억이었다는 거죠. 9억이었기 때문에 9억에 1억을 내가 투자했으니까 10억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10%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 투자 전에는 9억이지 그리고 투자 후에 10억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투자 전 9억이니까 9만 원인 거지. 이러니까 엔젤 투자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스타트업 사장님 입장에서는 야 니네 회사 내가 10억으로 쳐줘서 그래서 1억 투자해서 10% 줘. 이랬으니까 그 스타트업 사장님은 10억이라고 했으니까 10억이 되려면은 당연히 10만 원 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트업 사장님도 틀린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그때 커뮤니케이션상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 9억, 투자 후 10억 이렇게 엔젤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타트업 사장님은 야, 나 9억에는 우리 회사 9억에는 나 투자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젤이 속인 거지. 예? 야, 네가 10만 원에 회사 달라고 하는데 그래 10만 원 쳐줄게. 10억 쳐줄게. 사실은 자기는 9억이었으면서 10억으로 이렇게 스타트업 사장님을 속인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상 미스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미스이지만 회사 가치가 10%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회사 밸류를 얘기할 때는 항상 포스트 밸류와 프리머니 밸류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많이 상식이 높아져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나머지 이제 립픽싱이나 이런 건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40분까지 하기로 해서 거의 돼서 투자 관련해서 사실 이제 가치 평가를 이거 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 평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는지만 하고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보통 이제 가치는 뭐 사물의 어떤 쓸모다, 뭐 가치다 그래서 뭐 신라면 하면은 뭐 그걸 먹으면 배가 이제 불러지고 뭐 허기를 충족하고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철학적인 거고 이 욕구이고 또 뭐 이런 그런데 이제 가격은 뭐 당연히 이제 화폐로 표현한 게 가격이죠. 그래서 무슨 뭐 가격이 돼야 가격이라고 하는 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욕구를 충족을 하고 만족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형성이 돼 있지만은 계량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리고 철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무슨 도덕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돼야 되는데 근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만나는 점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기업은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 기업의 가격은 어떻게 매기느냐? 그게 보통 그냥 상품은 그냥 화폐 단위를 표현하기 가격이니까 상품 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가치라고 표현해서 기업 가치라고 부르잖아요. 기업 가격이라고 안 부르고. 근데 투자를 할 때는 기업 가치라고 하면서 가격을 매겨가지고 돈으로 이제 화폐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어떻게 가격을 매기느냐,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투자할 때는 아주 명확한 컨센서스가 있고 방법이 있고 누구나 통용되는 방법이 있고 누가 해도 비슷하게 컨센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사실은 기업의 가격은 가치인데 그 가치는 발행 주식 곱하기 주가죠. 그래서 이건 조금 워밍업으로 말씀드린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보통 가격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업의 가격을 매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 요 표에서 사실은 밑에 있는 상대 가치 평가 방법 또는 뭐 시장 가치 평가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PER법, PSR법, PBR법 이건 이제 주식 투자하면 다 나오는 개념이고 상장할 때 이제 비상장사죠 스타트업이. 근데 이게 상장할 때 그때는 90%, 99% 상대가치 평가 방법, 대부분 또 뭐 7, 80%는 PER 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건 주식의 상장과 공시에 관한 주식의 뭐 그 상장과 공시에 관한 금감원 규칙에도 그런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규정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모든 증권사에서 뭐 이제 상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비상장사를 평가할 때 네가 상장해서 올라가면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상장사하고 이제 경쟁사나 또 이렇게 거기서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가치, 걔들이 통용되고 있는 PER을 기준으로 몇 배수 이렇게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비상장사를 상장할 때 평가하는 거는 그냥 100%
상대가치 평가 방법으로 대부분 7, 80%가 그중에서 PER법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상장에서 그냥 비상장으로 있는 이거는 상장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나 이런 거 계산해서 평가하기에는 너무 기법상 너무 자료도 많이 필요하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본질 가치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 가치 평가 방법은 이름이 이제 그럴싸하잖아요. 그냥 뭐 이게 본질 가치 해서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장명도 뭐 잘 돼 있고 근데 이 본질 가치 평가 방법은 이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이게 금감원 규정인데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이고 세부 규칙은 이제 금감원 규칙인데 이 금감원 규칙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도 본질가치평가 방법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은 자산가치하고 수익가치를 여기에 있는 공식처럼 자산가치 1, 수익가치 1.5 그렇게 이제 가중평균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두 개 1하고 1.5니까 그걸 2.5로 나누면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대로 평가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산 가치는 뭐 평가하는 거가 그냥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 총계가 자산 가치입니다. 거기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있지만은 근데 스타트업은 재무제표에서 나와 있는 자산 가치가 뭐 0일 경우가 아니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순자산이죠. 아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또는 자본 총계죠. 자본 총계가 0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본 잠시 다 돼 있는 경우 뭐 1, 2년, 2, 3년 단기 수익을 못 내면은 투자했던 자본 까먹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빵인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마이너스인 경우가 마이너스면 그냥 0인 거죠. 또 플러스여도 뭐 1, 2억, 2, 3억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산 가치는 그냥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 총계다. 순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자산 가치는 이것도 자산 가치도 평가하는 방법이 아예 이렇게 나와 있다. 그 아까 금감원의 이 평가 방법에.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 중에서 자산 가치는 다 있고 이제 수익 가치 1.5배로 가중 평균하는 수익 가치는 그냥 나와 있는 방식대로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기 순이익, 재무제표에서 단기 순이익인데 이건 이제 스타트업은 과거의 재무제표의 단기 순이익으로 평가하면 뭐 그 단기 순이익도 빵이고 뭐 적자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신 평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뭐 5월에 평가한다면 그 해 말 단기 순이익 그리고 내년 단기 순이익 두 개 단기 순이익을 평균 내가지고 나오는 단기 순이익. 근데 내년 말까지도 뭐 단기 순이익이 크지 않겠다. 이게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3개년 단기 순이익을 내 가지고 3개를 평균 내기도 합니다. 보통 금감원 규정에는 두 개를 평균 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평균 내에서 나와 있는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10%로 나눠준 거. 그러니까 단기 수익 나온 거를 곱하기 10을 하면 그게 수익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왜 10으로 하느냐? 그것도 금감원 규정에 10%로 해라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기업가치 평가하는 건 아주 쉽다. 스타트업 평가하는 거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 총계 그거 넣고 그다음에 그건 과거의 데이터예요. 과거에 이제 평가하는 시점의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재무제표. 그런 의미에서 자산가치는 과거를 평가한 거죠. 근데 수익가치는 평가하는 시점에 미래 그 해의 말 그리고 그 다음 해 말의 순이익 그거 곱하기 10%, 10배, 10배속. 그게 이제 수익가치의 기업가치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자산가치는 과거를 평가했기 때문에 평가한 거고 수익가치는 미래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다 반영됐다. 그래서 본질 가치다. 이렇게 장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대략 보면은 이걸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투자하려면 미니멈 3개년 이렇게 미래 추정 재무제표를 내라고 하잖아요. 또 예. 그럼 3개년 보고 3개년도까지 이게 성장 속도가 이쁘게 잘 나오면은 3개년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뭐 크게 볼 것 같다 하면 2개년도를 딱 해가지고 단기 수준이 곱하기 10배수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2.5로 나누면은 그게 회사의 본질 가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가치가 10억이냐 20억이냐 이걸 가지고 그리고 엔젤 투자자들한테 내가 본질 가치 뽑아보니까 이게 되는데 여기서 프리미엄을 해서 이렇게 줘야지 않냐 이렇게 스타트업이 얘기를 하면은 투자하는데 어떤 내구도 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조금 4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오버됐습니다. 요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아유, 지금 받았나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지금 뭐 다 나간 것 같은데요, 뭐. 아닙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정필환 선배님이 진짜 재밌게 저는 3년 운영하면서 잘 몰랐던 거 아까 전에 예. 그 투자 전 포스트 뭐 아니 그거 저도 당한 거 당하지. 그거 당한다니까. 근데 뭐 또 아는 사이에 또 뭐 아는 사이 때 그렇게 해요. 하기 싫어가지고 오늘 또 정말 너무 훌륭한 강의셨습니다. 네. 우리 정필환 선배님이 저기 되게 쉽게 이렇게 어려운 투자 개념 강의 저 미리 좀 들었으면. 네. 질문 있으십니까? 루나님은 지금 오고 계시네요. 아니, 저 혹시 이 내용을 좀 쉽게, 사실은 지금 우리 오늘 강의도 참 많이 쉬웠는데, 이런 거를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내용인데 이걸 좀 더 공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요. 좀 뭐 알아야 벤처를 새로이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요거 올려놓은 자료 있잖아요. 예, 요거는 우리 그 카톡에 올려놨잖아요. 예. 요거 그냥 한번 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매자닌 그 말만 들었는데 네. 뭔가 제가 일부러 그냥 이 슬라이드만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 네,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예, 아마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이제 막상 스타트업 관계 대표님들은 당연히 계속 상황이 발생할 거고 또 여기 또 교수님들 또 나중에 또 회사를 창업하실 상황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정필환 선배님한테 많은 자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 온라인 오프라인 겸한 우리 유튜브가 아니니까 우리 이런 연구 모임에서는 일단 정필환 선배님이 이런 쪽에 자문을 해줄 수 있구나 뭐 그거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너무 재미있게 알기 쉽게 제가 어떤 투자 설명하시는 분보다도 아주 쉽게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